게 제일 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많은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노인이라는 그 구성원이 있어요. 노인 아이, 그러니까 뭐 여자, 남자, 크게는 뭐 그렇게도 나누죠. 여자, 남자 이렇게도 나누고 아이, 그다음에 중장년층, 뭐 소년, 소녀, 그다음 중장년층, 노인 이렇게도 이렇게 크게도 나누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뭐 출가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해가지고 출가한 남자, 출가한 여자, 그다음에 제가자 여자, 제가자 남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라는 것을 쓰는데 제가 점점 확장하다 보니까 이 노인에 대한 것이 또 한국 민담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불교 고려대장경, 그러니까 그건 또 불교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대장경 그런 곳에 노인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참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이제 생각을 이렇게 갸우뚱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하면 늙은 사람, 힘없는 사람, 거추장스러운 사람, 요양원 오늘 갈 수도 있고 또 뭐 건강이 허락돼서 또 자식들이거나 자기 돈이 있으면 요양원에 안 갈 수도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노인에 대한 규정이 지금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하면 노인들이 특권층이에요. 노인은 그 약자이기도 하지만 특권층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특권층이냐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삶을 살아왔는데 오래 길게 살아서 하얀 머리가 나고 얼굴에 주름이 지고 이런 건 굉장히 특권층이에요. 유전한 사람도 많고요, 교통사고 당해서 중간에 생명을 잃은 사람도 많고요. 엄청 많아요. 오래 산다는 거는 굉장한 복이에요.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굉장한 특권층이에요. 그래서 내가 늙어서 노인이라고 쟤네들이 업신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니네들은 나이 어리지. 근데 나는 그걸 다 기간을 겪고 이렇게 오래까지 살았다. 오랜 기간을 연장해서 내가 살았다. 그 특권층이에요. 80, 90. 예전에는 65세 뭐 이렇게 생명 수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80, 60세는 뭐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70세도 요즘에는 뭐 청년이죠. 그래요. 80세 죽었다면 왜 이렇게 일찍 죽었어? 이러세요. 좀 더 살지. 요새 90은 넘어가는 거는 뭐 1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90 노인이라도 이렇게 빳빳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굽지도 않으시고 병도 없으시고 되게 오래 사시는 90 넘어가서 사는 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그 역량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늙은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살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인은 정말 특별한 존재다. 근데 현대 사회는 어린 아이, 여자,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무시하고 그들에게 세력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40대 중년 백인 남자 이게 권력층의 그 카테고리에 있고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도 그렇게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것에 대한 것이 과거와 현재는 그 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요. 예전에는 나이 많음을 자랑했고 거기에 대한 그 경제권,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의논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소외되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병든 것에 대해서 약자로서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케어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대상으로 약간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민담에서는 기노설화라는 거 있죠. 고려장이라는 거 아시죠? 예전에 들어보셨죠? 막 어머니가 늙어서 그 국가의 법으로 정했어요. 늙은 어느 노인은 가서 이렇게 어느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데 이제 지게에다 메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길을 못 찾을까봐 솔잎을 떨어뜨렸다는 등 꽃잎을 떨어뜨렸다는 등 그래서 보다가 너무 후회가 되고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 길 잃을까봐 버리러 가는 그 와중에도 나를 생각해서 했다고 해서 다시 모셔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노인에 관련된 설화인데 그것 이전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흥미롭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구전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공동체에 관련돼서 어르신들에 관련돼서 이제 저희 이제 안성도 제가 서울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요. 뭐가 좋으냐면요. 사람들 다 알아요. 웬만하면 지나가다 인사도 더 반갑게 하고요. 서울에는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다음에 고향이 다 각각 다르고 그 성향도 달라서 약간 무서워요. 여기도 물론 무서운 사람들 많지만 여기는 이제 누구야? 그러면 그 집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예전에 젓가락 숟가락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집에 그 뭐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굳은 일 있었던 것들도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제 지역 공동체가 특히 이 안성 쪽이 강한 것 같아요. 평택보다도 평택에는 약간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뜨내기가 많이 왔다고 한다면 안성은 아직까지는 약간 고향을 지키거나 그러니까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또 외부에서 와도 여기 또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아직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산업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이 지역 공동체가 가지고 있을 때 공동체 커뮤니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이슈를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되게 잘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그리시는 것 같고 또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굉장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커뮤니티를 이렇게 화합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 여기 와서 고향이가 좋아요. 그럼 어머니가 너 좋냐 그러면서 약간 빈정거리세요. 뭐 좋나 보지 뭐 이렇게 정말 그렇게 어머니는 이제 뭐 바닷가 인천이 고향이시라 인천 해양도시는 굉장히 활발하고 문물이 빠르고 변화가 빠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념이 빠르고 그렇게 이렇게 합리적인 게 많은데요. 여기는 약간 고지식하고 약간 고루하면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지역 특색이라는 내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음식도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생선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되게 맛있는 그걸 아는데 여기 사람들은 생선 이런 것보다도 밭에서 나오는 감자, 고구마, 뭐 나무 이런 종류를 더 좋아하시고 그런 음식이 더 많은 것처럼 지역적인 특색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는 공통적으로 유불도에 관련된 인문학적인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노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러한 것에 기반을 약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효행의 교훈단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노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꼭 효행에 대한 공유로 들을 것도 있지만 그 공동체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세대 간 해체를 방지하려는 잠재력이 이 노인 에피소드에 있어서 현대 사회는 학생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족 그러면 거기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대요. 엄마 아버지 자기 자녀들 이렇게. 근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친척 이렇게 규정이 돼 있대요. 교과서에. 몰랐죠? 그게 이제 교과서가 여러 가지가 거기에 변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놀랐는데 예전엔 그랬으니까 아니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근데 여기 안성에서 오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저기 손주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막 껴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제 친척이나 뭐 사돈 어른 보면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요. 그분도 노인이신데 이제 혼자 되셨는데 누가 저기 고등학교 3학년짜리 오더니 그 사돈 어른을 할머니를 끌어안고 막 외국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구예요? 그래서 손주예요. 그러는데 아주 정겹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네들한테 가족하면은 그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뭐 엄마, 아버지, 뭐 자기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해요. 여기 있는 사돈뿐만 아니라 저쪽 원곡 초등학교 뒤에 있는 분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 있는데 거기도 손녀가 어디 대학생인가 봐요. 갔다 오더니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 밭에서 일하는데 막 반갑게 막 얼굴 하면서 서로 눈빛으로 막 꿀이 뚝뚝 떨어지게 막 교환을 다 하더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막 어머니 아버지가 뛰어가서 뭐 반겨 뭐 이래가지고 제가 막 뛰어갔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유기 공동체는 아직까지 가족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포함되어 있고 제 세대까지도 가족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요즘 현대 사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친척 이렇게 얘기를 딱 하고 그 교과서에 그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교과서로 어떻게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게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와서 세대 간의 해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요즘에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같은 그런 공동체가 같이 산다면 뭐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좀 없을 수 있고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어 뭐야 이러고 혼수될 수 있어요. 부모는 약간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누구랑 연애하고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집에 있기 때문에 손주 손녀랑 얘기하게 되면 너 누구 만났어 뭐 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만나지 마 못 쓰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면 애가 이제 벌써 듣고 그 경험상으로 그걸 한다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제 활동은 안 하더라도 손녀 손자와 유대감이 강하게 있으면 바로 그런 좋은 경험을 손녀 손자들한테 고스란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설 있게 배운 것하고는 다르게 다이렉트로 그런 것들을 노하우로 전수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체계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예전에 농경사회가 산업적으로 발달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웠더라도 가족 간의 유대관계나 그런 경험의 직접적인 전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농경사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노인하면 이제 귀찮죠. 특히 편찮으신 부모 요양원에 보내드려야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노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쩔 수 없이 갈 때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또 느끼시죠. 거의 대부분 70~80%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느끼실 경우가 있어서 근데 사실 이렇게 건사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는 케어가 힘들면 요양원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뭐 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는 것보다 깨끗하게 에어컨 있고 요양원에서 있는 게 또 더 합리적으로 또 마지막 그거를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노인은 자손,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수백 명의 민족 구성원의 생존에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기억할 만큼 나이 든 구성원을 포함해서 사회는 그렇지 못한 공동체보다 생존할 기회가 많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얼마나 잘 가족 공동체에서 쓰느냐가 국가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그 대신 지금의 현대 사회는 사회적 약자로만 치부하고 복지의 대상으로만 치부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치부하는데 사실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타자들이 그렇게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노인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늙는구나 이렇게 해서 서글플 게 아니라 내 흰머리감도 늙는구나 이렇게 서글플 게 아니라 내가 축복받은 존재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 단명한 사람도 있고 뭐 까만쟁이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내가 진짜 나는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노인의 경험이 미래 아이들에게 활발하게 유입되고 소통된다면 공동체 앞날이 밝을 수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손주 손녀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전수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손주 손녀가 하게 되면 걔네들이 나중에 그게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아련하게 어른이 되고 50, 50대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랬지 이러면서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때는 살아계실 때는 모르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머릿속에 뇌에 탁 박혀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그 좋은 것은 있다 뭐 이런 말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참아라 썩은 가지고 나쁜 나무는 곧 떨어질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하는 그 세상에 그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주자주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걸 하면서 이렇게 피하는 자기 방법이 돼요.
그냥 뭐 바로바로 직설적으로 보복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게 큰 일이 벌어지거나 안 뺏기려고 하다가 뭐 저기 막 싸우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보면 그냥 족버려라. 그거 안 가져도 너가 더 소중해. 그러면 누가 가져갈 때 족버려. 그럼 그 사람이 손해지. 너가 손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말을 더 경험상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런 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옛날에 경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많아요.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대 가족 공동체에서는요, 아이와 노인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때 가정 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현대 사회는 이 가족 해체와 초고령 사회라는 문제를 대두해서 편향적으로 변하게 됐는데 현대 국가는 약자인 아이와 노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 정책에서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지만 노인이 가진 그 경험을 얼마나 많이 그 사회에서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적인 권력이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요즘은 국가적인 권력이 경제력이다.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문학적인 그 철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철학적인 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는 그만큼 높은 퀄리티를 가진 지식이나 인문학적 사고가 있으면 따라가는 거는 그거는 아주 열심히 하니까 따라가는 거 그건 순식간이에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공동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하느냐가 나중에 미래 사회의 관건이고 AI 시대에도 그런 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가진 사회가 발전을 하지 그러한 인문학적 지식의 데이터 베이스가 없는 AI에 가진 지역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는 번영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쟁년설화랑 기노설화를 얘기해 드릴 텐데요. 여기부터는 좀 약간 재미있어요. 나이 자랑을 해요. 요즘엔 어때요? 젊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어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내가 80이야. 그럼 어머 2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박수 치는 뭐 사줄까?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내가 젊어 보여? 이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 나이 들어 보이 뭐 이러면 그걸 더 나이 많음을 자랑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이야기를 그냥 읽겠어요. 두꺼비 토끼 여우가 떡을 가지고 이제 얘기했어요. 떡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나눠 먹기 곤란하니까 술을 마시지 못하는 자가 먼저 먹기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누룩만 보고도 취해서 곤란하니까 내가 떡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니까 또 여우가 뭐라고 그러면 나는 밀밭을 지나가도 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이렇게 뒤툭 하면 술에 몹시 취한 척하면서 내가 그대들의 말을 들으니 이렇게 취하는군요 이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토끼랑 그 여우가 거북이가 뭐가 아이고 못 먹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또 모이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자가 먼저 떡을 먹기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당 나이 많은 자가 에게 그걸 바쳐야 되지 않을까? 떡을 바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또 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이 소리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나는 천지가 개벽할 때 태어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여우는 나는 천지가 아직 개벽하기 전에 태어났다고. 두꺼비가 대답하지 않고 막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닦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슬피 울어? 그랬더니 두꺼비가 울음을 탁 삭히면서 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죽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녀석은 천지가 아직 개벽하기 전에 죽었고 둘째 녀석은 천지가 개벽할 때 죽었지요. 그대들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자식들은 어찌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슬퍼했어요. 그래서 토끼와 여우가 무릎을 꿇고 떡을 바쳤죠. 그래서 이게 나이 많다는 거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에는 완전히 재치가 있고 지혜가 있죠. 짤막한 이야기인데 두꺼비, 토끼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그 동물에 대한 특성이 거기 가미가 돼 있어요. 두꺼비는요 유머를 겸하면서 노련해요. 이렇게 노련하고 잘하는 사람은요 유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장자의 특색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지나가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 같아요. 두꺼비는 토끼처럼 빠르지도 않고요. 여우처럼 능란하지도 않아요. 왜 젊은 사람들 보면 되게 빠르죠. 그다음에 능란하죠. 막 젊은 사람들 막 능력 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뭐 이거 컴퓨터도 알고 뭐도 알고 뭐 노인들 모르니까 더 가르쳐주면서 아는 척하지만 요거 겨우 모르는 거지 다른 거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두꺼비가 신령스러운 힘의 장소, 장생의 능력자, 집을 지키는 지킴이, 집안의 풍요와 복을 가져오는 신으로서 약간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민담에서 두꺼비는요 이런 상징성과 더불어서 제일 나이가 많은 이로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흥미롭게 그 떡을 차지하죠. 그래서 나이에 관한 에피소드가 이 쟁년 설화가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인도 불전 설화에도 있는데요. 이 설화가 이제 원류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먼저 태어난 자가 있으면 그를 공양하고 존중해서 우리를 교화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원전 설계에는 아까 그렇게 말한 짐승 말고요. 사막새 원숭이 코끼리가 나이 경쟁을 해요. 한국 민담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막새 원숭이 코끼리가 살았는데 서로 상대를 업신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면서 먼저 태어난 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를 공양하고 존중해서 우리를 교화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어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이 자랑을 하는 곳에 이제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각각 그들이 무슨 생각을 이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함으로써 가장 멀리 오래전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겠죠. 옛날 저게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코끼리가 먼저 내가 이제 기억하기로 어려서 이곳을 지날 때 이 나무는 내 배 아래 있었어. 그랬죠? 그때 나이란 거. 원숭이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땅에 앉아서 이 나무 끝을 잡아당기고 땅에 닿곤 했으니까 더 나무가 어렸을 때 자기가 더 나이가. 사막새는 저쪽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그 씨 열매를 먹고 여기에다가 내가 대변을 보았는데 그게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됐다. 이러니까 누가 더 나이가 많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사막새에게 너의 나이가 나보다 많으니까 내가 너를 공경하고 존중하겠다. 좋은 설법을 좀 해다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을 때는 옛날 옛적 얘기하고 하면 이제 딱 하죠. 이것도 이제 남자들 왕년에 내가 군대에 갔을 때 어쩌고저쩌고 지금은 좋아졌지 뭐 이러면서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나이 자랑을 통해서 약하고 가장 보잘것 없이 보이는 작은 동물이 사막새가 이 중에서 잘 잡고 힘없어 보이죠? 힘센 동물을 이겨서 뜻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 누이는 이런 작고 힘없는 사막새와 같아요. 그래서 나이 자랑을 통해서 혼돈의 세계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겼어요. 지금도 노인 있고 뭐 청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위계 질서를 딱 노인이 잡아야 돼요. 사막새처럼 지혜를 발휘해서 꼭 힘으로 머리 나쁜 사람이 힘으로 하는 거죠. 머리를 써야 돼요. 사막새처럼 노인들은 그 머리를 쓸 줄 알아요. 왜냐면 조금 말해서 어느울에서 저 양반이 치매 걸렸나 귀가 안 들리나 그래도 이렇게 다 듣고 있으면서 나중에 한마디 딱 해서 제압하는 경우 많죠. 어른들 그런 것처럼 사막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민담에서는 이렇게 풍부하게 나이 자랑하는 거 대결이 첨가되어서 재창조되어서 있는데 이 술에 관한 얘기를 제가 안 할 수 없어요. 요즘에 술을 누가 제일 늙게 잘 늙느냐 술을 끝까지 이제 술을 끊게 되면 이제 건강 생각해서 끊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는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까지만 건강하면 돼 이렇게 거기다가 포인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려면 술 담배 끊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술이라는 게 그 건강의 잣대예요. 내가 술을 멀리한다 그럼 벌써 내가 조금 내 몸은 내가 알잖아요. 근데 술을 난 괜찮고 술 먹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 술에 자신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즐길 수 있고 술을 아는 자가 연장자라는 공식을 자연스럽게 이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청소년은 누룩만 봐도 취하죠. 사실 중장년층은 밀반만 가도 취하고 노년층은 다른 사람이 술에 취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 술에 대해서 벌써 오래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취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이 든 것과 술과의 오래된 그 속성을 또 여기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이 민담에서 나이 자랑의 설화에서 개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개벽이라는 용어는요 우리 한국의 민속 문화, 민속 종교의 가장 중요한 용어예요. 개벽. 세상이 처음으로 열려서 생긴다는 걸 개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종교 뭐 기독교 불교도 있지만 우리 한국 민족 종교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개벽이라는 용어가 외국에서는 학자들이 대단하게 메리트 있는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처음으로 열릴 때 개벽 어떻게 하냐면 깜깜한 밤에 해가 탁 비칠 때 탁 이 어두운 세상이 확 밝아지죠. 그때를 개벽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딱 한번 깨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민족 종교는 후천 개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후천 개벽이라는데 그냥 개벽은 어떤 거냐면 겨울 깜깜 얼었던 겨울에 봄이 되는 거예요. 봄이 되면 만물이 수정해서 자연에서 막 풀들이 일어나고 꽃들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사람들이 밖으로 막 나오죠. 그 이제 개벽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민족 종교에서 후천 개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봄, 여름을 지나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가을에 수확을 하죠. 그걸 진짜 개벽이라고 해서 요즘 세상은 그 후천 개벽 같은 그 삶을 우리 민족이 그걸 깨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이렇게 이게 검고 이게 희고 이게 철학적으로 좋고 이게 나쁘고 이렇게 아는 그런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개벽,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개벽이 아니라 그거를 왕성하게 번영으로 이끌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 과일을 따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따고 쌀이 풍성해서 창고에 넣고 내 자식들이나 후손들에게 남겨줄 재산이나 뭐 원화나 뭐 달러를 벌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창고에 넣는 거. 그게 이제 후천 개벽이에요. 열매를 따는 거. 그래서 우리 민족 종교에서의 이 개벽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키워두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외국 학자들은 자기네들 뭐 칸트, 후설, 뭐 위트겐슈타인 이런 것보다 이 개벽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크고 방대한 용어라는 것을 알아서 되게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개벽은 나의 자랑의 기준이자 한국 민족의 근간 알리려는 의도로 이 쟁년 설화의 개벽에 관련돼서 용어를 언급했다는 거. 그게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떡이라는 것은 이익을 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노년층에 있는 존경과 이익이란 두 가지를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느냐. 현대에서. 존경은 하는데 이익을 주려고 하진 않죠. 근데 노인들은 존경과 이익을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복지가 사실 이익을 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국 사회를 산업혁명을 해서 막 일으켜서 원로들이 그 뭐 고속도로도 놓고 기반 산업도 했으니 그들에게 주는 복지는 당연하다. 그들에게 떡을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상 그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한테 무슨 지원금도 주고 뭐 이렇게 병원이나 뭐 이런 거 교통비도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이익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익만 주는 게 아니라 존경이 따라가느냐 그것도 약간 퀘스천 마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고 두꺼비란 동물에 대해서 외소하고 힘없는 존재, 연장자 이건 아까 얘기해 드렸고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이제 한국 사회 맥락에 잘 맞게 수정되는 에피소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 노인에 대한 에피소드는 기노설화예요. 고려장 이야기죠. 너무 많이 알죠, 그렇죠? 삼국시대 이전에 추정되는 학자들도 있지만 불교 정파에 따라서 삼국유사, 손순매화 설화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어요. 또 여기 손순매화설은 어떤 거냐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를 생매장했던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존재를 버리거나 생매장하는 거, 아이를 생매장하거나 먹고 살기 힘들면 아이. 지금도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했다, 부모가. 그럴 때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순매화 설화가 퍼뜩 생각나요. 그다음에 노인을 뭐 학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제 고려장 얘기도 생각하고 기노설화도 이렇게 연계가 돼요.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서 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효도하고 생매장하는 사건, 뭐 그러면 아이가 버려지고 뭐 그러는 순순매화 설화 같은 사건.
빈곤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장년층 행위로 취약한 아이와 노인에게 행해진 전폭적인 폭력 사건인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난이 혈연을 선택적으로 버려. 어떤 때는 노인, 어떤 때는 아이 이렇게 하는 비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는 그 지계형과 난제형으로 기누설화를 지계형과 난제형으로 있고 지계형은 많이 듣던 그거예요. 이구지구 가다가 거기다가 솔잎 이렇게 따가지고 그런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설화죠. 바람을 오는 길을 잃어버려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아무리 찾아도 산을 내려올 길이 없는데 어머니가 고려장 했던 곳에 갔던 어머니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올 때 너무 덤벙거리길래 너 길 잃을 줄 알았다. 내가 너 업혀서 오면서 솔잎을 뽑아다 길에다 뿌려댔으니까 그 솔잎 있는 곳 찾아 다시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아들은 효자여서 어머니가 현명한 걸 알았어요. 근데 국가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괴롭힐 때 문제를 냈어요. 재로 새끼를 꼬아라. 근데 이제 앞만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려장 지냈는데 가가지고 다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라에 문제가 있대요. 재로 새끼를 꼬아보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재로 새끼를 꼬웁니까? 그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재로 새끼를 꼬아야 하는 거는 안 되고 먼저 새끼를 꼰 다음에 태우면 그게 재로 새끼를 꼬는 게 된다. 그렇게 이제 임금님한테 가서 아들이 말하니까 조선에도 이런 인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를 갖다가 임금한테서 상을 받았죠. 받아서 그 임금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알았냐면 사실 우리 어머니가 풀어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버려서 내가 너무 섭섭하다. 국가의 법인데 어쩔 수 없이 지게다 해고했지만 이렇게 현명한 분이다. 고려장을 없애주십시오 하니까 임금이 그렇게 현명한 사람들이 국가사회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 어려운 나라를 구하는데 그 노인이 해결했구나. 그래서 고려장 없애주게 됐다. 그래서 뭐 60, 70일에도 그 몫을 다 한다. 그런 분한테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말을 여러분이 거의 다 비슷하게 아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노인은 그 노동력도 없고 전투 요원도 아니고 식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이 풍습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난제형. 아까 뭐가 있었죠? 제가 갑자기 뭐가 있었는가? 지계형. 지계형인데 이제 난제형을 얘기했대요. 난제형. 지계형이었다고 얘기했는 난제형. 난제형은 아주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고려 시대 사람이 늙으면 산채로 버리는 게 국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늙어서 고려장을 했는데 차마 부모를 갖다 버릴 수가 없는데 고려장 한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집에 숨겨서 모셔뒀어요. 자기 어머니는 고려장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밥도 드리고 뭐 그렇게 그 창고나 무슨 온돌방 같은 데 위에 보면 옛날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데다 뒀는데 중국에서 한국에다 어려운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이 시시할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말의 어미와 새끼를 구분할 수 있냐. 이렇게 큰 말이 있으면 말의 어미와 새끼 구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하나는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그 상아를 구분할 수 있느냐. 나무는 원래 위로 이렇게 가고 상아가 있잖아요. 나무 토막을 딱 잘랐을 때 상아 구별을 할 수 있느냐. 코끼리 무게 알 수 있냐. 코끼리 있으면 그거 어디다 저울에다 재가지고 그 무게가 어떤지 알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어. 그런데 이 문제가 집에 있는 아들을 모신 부모가 이 문제를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은 말에게 풀 먹여 보호하라. 풀. 그러면 어미는 반드시 풀 밀어서 새끼한테 준다. 그러면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인지를 안다. 그 다음에 물속에다 나무를 넣으면 뿌리 쪽은 가라앉고 위쪽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상아를 안다. 그 다음에 코끼리 무게는 어떻게 저울도 없고 달 수 없는데 배 위에다가 코끼리를 태운 다음에 물이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배에다 바깥에다 금을 그어놓은 다음에 코끼리 빼고 거기에다가 돌을 넣어서 그 무게만큼의 돌을 갖다가 돌 무게를 재면 그게 코끼리 무게라는 거 아시겠죠? 네. 코끼리 무게 재는 거.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부모가 풀어줬고 주인공한테 그 임금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우리 엄마 몰래 받아놨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 그래 우리 좀 폐지해야 되겠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국가를 구했으니 폐지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어미와 새끼 구별은 모성이 가진 본능을 이해하고 잘 관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무 우위와 뿌리도 구별하고, 코끼리 무게도 자연에 대한 관찰, 과학의 이해로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오래된 경험과 관찰력에 의해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난제형의 문제는 사실상 워낙 대략 9개 문제가 있었고, 그 불교에 관련된 교리적인 문제가 5개고 4가지는 자연과 사물의 이치를 관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잡보경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려 대장경에 있는데 이게 이제 기노설화에서 있는데 여기는 좀 더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이때는 이제 7일간의 여유를 줄 테니 이 문제를 풀어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2마리의 뱀의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가? 뱀이 2마리 있다. 암수 구분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잠든 자의 이름을 붙여 깨닫는 자로 말하고 깨닫는 자의 이름을 붙여서 잠든 자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약간 불교적인 건데 불교 아는 분들은 그런 게 있나 그러고 이제 다른 종교 있는 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큰 코끼리 무게를 달 수 있는가? 한 뭉치의 물이 큰 바다의 물보다 많은 이치를 아는가? 또 이런 문제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다음에 또 천실이 굶주려서 해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의 굶주림과 고뇌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자가 있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보다 더 괴로움을 받은 자가 있는가? 또 나보다 더 아름다운 미인이 있는가? 정방향의 향나무의 상하를 구분할 수 있는가? 모양과 빛깔이 같은 2마리의 말의 어미와 새끼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건데 이제 문제의 답을 보면요. 아까 말한 뱀 같은 건 없었죠. 아까 뱀. 부드러운 것 위에 뱀을 놓았을 때 요란하게 움직이는 게 수컷이래요. 움직이지 않고 교태를 떠는 게 아무래도 암컷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 깨닫는 자를 만들고 뭐 나하는 잠든 자는 자다. 그러니까 범부를 이름 붙여서 깨닫는 자를 만들고 이건 이제 종교적인 거라 설명을 하려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범부를 이름 붙여서 깨닫는 자로 만들고 잠드는 자를 나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한은 좀 아까 좀 깨닫는 자는 약간 좀 위에 있고요. 아라하는 또 깨닫는 자지만 약간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는 배 위에 태워서 아까 똑같이 돌에 넣어서 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불교적인 용어인데 이걸 약간 제가 불교적인 건 뺄게요. 여기 사실 불교 아니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건 빼고요. 불교적인 거 빼고 그 다음에 나무를 물 위에 넣으면 뿌리 쪽은 가라앉고 위쪽은 위쪽은 떠오른다. 그 다음에 말에게 풀을 주어 보면 어미는 반드시 새끼에게 먼저 풀을 내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왕이 노인을 버리는 불법을 금하고 대신 그들을 아버지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래서 잡보장경에 있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요. 그 삼국유사와 한국구비문학 대계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한국 민담이라는 담론 안에서 재구성돼서 현대 공동체에서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노인들이 공동체의 황금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키를 가졌다. 그들이 가진 지혜를 그냥 사장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지게설화 이거 보면요, 기노설화의 지게 형들에서 보면은 그 얘기에 보면요, 얘기라는 책이 있어요. 얘기에 보면은 제사는 가장 나이 어린 남자아이가 관장한다고 했어요. 요즘에 제사는 어떠죠?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관장하죠. 근데 얘기는 그 아주 어린 남자아이. 왜냐하면요, 아이가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와 조상과 순수하게 접촉할 수 있다. 그래서 얘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얘기가 모든 관음 상제의 키포인트의 원천인데 그게 점점 조선시대 권력층들이 그걸 자꾸 변하게 해가지고 남자 나이 많은 어른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의 역할을 여기 크게 얘기를 하고 아이의 의사결정이 노인을 가족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있고 힘없는 아이에게 그 당시 얘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노인과 아이가 지금 제사를 관장하는데 예전에는 아이가 관장하고 지금 노인이 관장하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는 신령스러운 사람을 아이 조상과 접신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지금은 노인을 하게 되는데 노인은 곧 그쪽 세상으로 갈 사람이니까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같고 가장 큰 어른이니까 이렇게 관장하게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몬 드 보바르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여성 철학이나 여성의 페미니즘의 처음에 근간을 세운 분. 근데 이분의 노년이란 책이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노년이란 책인데 거기에 노인과 아이의 긴밀한 유대감을 얘기하는데 우리 가족 공동체 제가 말한 것과 아주 흡사한 문구가 있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시몬 드 보바르가 누군지 아시죠? 너무 유명한 분이잖아요. 딱 해서 다른 남자랑 연애 결혼 탁 해가지고 결혼은 안 했지만 우리 계약 연애이고 결혼이고 그 지역에 있는 쇼핑에서 시몬이라고 말했던 아주 현대적인 여성이란다. 우리나라의 나혜석 같은 분. 사랑이 중요해. 나는 거침없어. 이렇게 지식층. 나혜석이라는 분 아시죠? 나혜석. 네. 그래서 그분이 딱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랑 딱 결혼을 했잖아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은 대단하잖아요. 원래 버리고 온 아들들은 우리 국가의 무슨 은행의 뭐 총재, 외국의 유엔 뭐 총재 뭐 다 잘, 엄마가 머리가 좋으니까 뭐 버리고 와도 아들들이 다 잘 되는데 쉬쉬하지만 자기 엄마가 나혜석이라는 걸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전 남편이 또 그것도 고발을 했나. 그분도 다 엘리트예요. 엘리트인데 이제 뭐 유학을 가서 눈이 맞아가지고 지식층인데 그 여자 아주 대범해요. 나는 사랑을 찾겠다. 해가지고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예쁘고 사랑도 과감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누구냐면 한국에는 그분이고 여기는 시몬 드 보바르. 그래서 손자와 아이들 사이에 흔히 긴밀한 유대가 있다. 그들은 상징적으로 같은 연령에 속한다. 왜 어린 아이와 노인 보면 하는 짓이 비슷해요. 맛있는 것만 좋아하고 빨리 먹으려고 멋있는 거 오면 이제 아이들 먼저 먹잖아요. 누구 드려야지 그럼 그때서야 이렇게 드리죠. 어른들도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주는 것보다 맛있는 거 그럼 거기 벌써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 제가 뭘 사왔나 막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똑같아요. 다 나이 들면 아이가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아이들의 교육은 조부모에게 맡겨지고 아이들은 조부모의 심부름을 한다. 이거는 시몬 드 보바르가 한 말이에요. 우리 그 농경사의 가정 같죠.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있다. 거기에 과거에 닻을 내린 노인은 지식의 보유자다. 노인은 조상에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건 여자들에게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들을 시키기 위해서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줄 후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인은 손자, 손녀에 대해서 미래의 설계를 그들에게 이제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과 노인의 결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의 결합은 시간을 초월해서 집단의 유대를 공고히 합니다. 실제로 노동에서 해방된 노인은 아이들을 보살필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요구에 따라서 봉사할 여유가 있어요. 노인과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보살핌을 주고받는 관계뿐만 아니라 놀이 관계도 성립돼요. 아주 잘 놀아요. 노는 것도 유치하게 같이 잘 논단 말이죠. 실제로 그들은 신체적으로 무능하고 또 열애의 존재로서 많은 사회적 구속들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어른들의 심각한 생활에서 벗어나 있어요. 돈 벌려고 이렇게 떠밀리는 층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들은 같이 농담하고 놀이에 참여하고 시합도 하고 뭐 보드게임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하고 같이 아이들과 화투도 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노인의 유대감은 이 설화에서도 말하고 시몬 드 보바르도 굉장히 좋은 관계다. 예전에 그 가수가 있었어요. 아이가 할아버지가 가수 시켜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TV 조선에서 했는데 걔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색스폰 배우고 가수해서 걔는 진짜 할아버지 노하우를 다 받아가지고 성공하게 했어요. 부모가 걔를 거들진 않았거든요. 이혼해서
그리고 이제 돈 버니까 요즘에 와서 그런 거지. 걔는 할아버지가 키운 애예요. 응? 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할아버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존엄성이라는 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존엄성이 어떤 거라는 거. 삶의 행복권, 서로를 위한 공동체의 배려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손진태란 분이 한국 그 지계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약간의 음식과 늙은 자기 부모님을 버리고 돌아왔는데 노인이 손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간 지게를 도로 집어가지고 와서 너 왜 그거 도로 가지고 와?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 버릴 때 쓰려고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유형도 들으셨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저 할아버지와 같이 늙게 되거든 다시 이 지게를 담아다 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아이에서 그 말에 힌트를 얻었죠. 그래서 다시 모시고 지성으로 봉양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기누 풍습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와 외민족의 설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고 일본에서도 유명한 기누 설화가 이제 일본 고령화 사회잖아요. 예전에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다 버렸나 봐요. 그게 이제 동아시아권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여기 이런데. 그다음에 아버지가 늙었을 때 쓰려고 가져갑니다 하는 것도 일본의 에피소드에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게 켄케라는 사람이 두 명의 자식은 아버지를 가만히 두고 산에 데리고 갔는데 문득 정신 차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면 자식도 따라서 자신이 버릴 거라 생각해서 아버지를 데리고 돌아와서 봉양했다. 그래서 계략이 정말 지혜로웠다. 그리고 일본에도 고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기노설화도 인류 민족지향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했던 그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뭐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인류학이라는 학문은 고대 학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있는 학문을 말해요. 특히 제가 인류학에서 굉장히 영감을 받은 건 뭐냐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문명 사회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뭐 문명사회에 영향을 많이 받죠. 유튜브나 뭐로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거기에 풍습을 따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인류가 거기에 방해받지 않고 어떻게 고스란히 자랐는가를 보려면 아프리카 지역을 보면 돼요. 거기는 그런 문명에서 차단됐기 때문에 인류가 어떻게 자라나고 문명에 영향받지 않고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거기 보면 돼요. 그래서 인류 문화, 인류지학, 민속지학에서 제가 궁금했어요. 사실 문명 없이 인류가 어떻게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 그럴 때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럴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 지역을 딱 보면 돼요. 근데 그런 학문이 인류 민족지학에서 그런 학문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야마구치 뭐 이런 지역에서도 60을 넘긴 노인을 이제 버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쫓겨난 노인들은 바로 죽을 수도 없고 낮에는 마을로 내려와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지혜져 나 버렸지만 그래도 농사일을 도울 테니 나를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들은 노인을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버려진 노인들을 들에 나가서 일하게 하는 설정으로 약간 충격적이고 노인 학대일 수 있지만 그들이 또 자신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농사일을 했다라는 게 그 설화의 전달 경로가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지고서 이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폭력과 억압이 노인의 처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기는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노인에 관련된 담론이 동아시아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서양에서도 굉장히 노인 학대가 심해요. 서양은 특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노가 결정이죠.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거기는 또 가족은 아이들은 20대가 되면 독립한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노인들도 절대로 그 아이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철학적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버린다고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요. 끝까지 어드바이스 합니다. 새끼를 낳거나 손주를 낳으면 요즘에 손주의 뭐 학력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력 뭐 이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여기에 혈연이 되어가지고 내 손주 내 손녀를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도 내 손주를 위해서 한다. 뭐 이런 뭐 이상한 그 관련 집도 막 뭐 이렇게 해서 손주 때까지 줘야지 뭐 이렇게 뭐 할머니라고 생각하는데 서양은 또 그거는 딱 단절돼 있고 유산을 하더라도 결혼해서 나가거나 일본 같은 경우도 20대 되면 독립해 받은 집을 완전히 독립. 다 큰 어른을 같이 살고 있다는 뭐가 덜 떨어졌거나 뭐 어리숙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한국 사회는 약간 같이 살면 효자라 효녀구나 노년이 너는 좋구나 뭐 이렇게 말하고 이제 혼자 있는 딸 혼자 있는 아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부부랑 살면은 어른들끼리 전화하면서 너 복 탔구나 너 개 탔구나 뭐 그런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갔다 온 딸이 모신다니까 야 너 복 탔다 너 외롭지 않아서 좋겠다. 예전에는 뭐 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끼리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있고 뭐 한다는 거죠. 같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제 말 맞죠? 외롭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길게는 안 되고요.